안녕하세요. 오늘 첫 시간이죠. 교재 10조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교재 10조. 저기 오늘 수업 처음 듣는 학생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 수업 처음 듣는 학생. 됐습니다. 네. 저기 앞에 수업 듣는 분. 오늘 수업이 무슨 과목이에요? 행정학이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2달 동안 공부하게 될 행정학은요, 행정을 연구 대상으로 성립된 학문이에요. 행정이라는 것을 이걸 전제로 해서 성립된 학문이 행정학이다. 그러면 여기서 행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어제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예. 우리도 국방력을 강화해야겠네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올해 예산 짜는데 이 복지 부분 예산이 대폭 확대됐답니다. 거의 한 3분의 1 정도. 그 다음에 또 교육 서비스도 있을 것이고. 이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이런 활동들이 행정 활동으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응?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연구해가지고 성립된 학문이 행정인데, 행정학인데, 행정학은 공공목적 실현을 위한 정부의 활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행정이라는 것은 공공목적 실현을 위한 정부의 활동에 관한 것들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행정이고, 이것을 전제로 연구해서 성립된 것이 바로 행정학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이제 오늘날 행정 활동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오늘날 행정활동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이 정책 결정과 집행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네. 정책 결정과 집행.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니까 당장 부동산 정책 만들어가지고 시행했죠. 이 내용들이에요. 정책 결정과 집행. 그래서 주로 이제 요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정책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여러분들 차례 보세요. 앞에 차례를 보면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정책론 파트입니다. 오케이? 그죠? 네.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이. 그래서 이제 주로 여기서는 정책 결정, 정책 집행, 평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파트 2. 그렇다면 이게 이제 오늘날 행정활동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이러한 정책 결정과 집행이. 그렇다면 이렇게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조직이라는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행정 조직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직론입니다. 세 번째 파트로. 이건 주로 이제 행정 조직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부분. 세 번째 부분은 그 다음에 이 조직 내에서 실제 정책을 결정 집행하는 조직 구성원들, 다시 말해 공무원들을 뽑고 훈련시키고 배치 관리하는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인사행정 파트예요. 공무원들을 뽑고 훈련시키고 배치 관리하는 이런 활동들, 이게 인사행정 파트.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국방정책, 또 다양한 복지정책, 교육정책 이런 걸 수립해서 시행하려면 돈이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돈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세금을 어떻게 걷어들이고, 그 다음에 또 걷어들인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요거에 대한 것이 바로 재무행정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2018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발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보니까 이 부분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국방 부분은
전체 비중은 줄어드는데 규모 자체는 증가했어. 응? 그리고 SOC 부분은 대폭 감소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정부가 어느 부분에 어떻게 돈을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국가 예산을 어떻게 짜고 또 그 짠 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재무행정에 관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행정학에서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고, 3번, 4번, 5번 이 단어는 행정학의 3대 변수라고 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조직과 그 다음에 인사, 그 다음에 재무행정, 그래서 행정학에 있어 가장 중심이 되는 세 파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들이. 총론이라는 것은 이걸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총론이란 행정학 이론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접근 방법, 또 그러한 이론들에서 강조했던 이념 이런 것들이 설명되고 있는 게 총론 파트고. 이렇게 구성이 돼요. 전체 7개 파트가. 행정학을 구성하는 7개 파트입니다. 올해 2017년도에 국가직 시험하고, 그 다음에 지방직 시험, 그 다음에 서울시, 구급 시험에 출제된 비중들이에요. 국가직 보면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국가직 시험의 비중이야. 그 다음에 지방직 시험은 이 정도 비중으로. 지방직 시험은. 그 다음에 서울시 시험의 비중은 이 정도 비중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문항이 각 시험에서 20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보시다시피 거의 전 단원에서 골고루 나와요. 이걸 제외하고는. 한류 파트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요거 한 묶음으로 보면, 한류하고 지방행정을 한 묶음으로 본다면 거의 모든 단원이 골고루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직은 올해 원 점수가 90점인 경우에 원 점수가 조정 점수가 69점이 나왔어요. 조정 점수가 69점이라는 것은 거의 한 70점 정도 맞은 거야. 그죠? 원 점수가 90점일 때. 이 정도는 나와야 합격할 수 있겠죠. 그죠? 이 정도는 점수가 나와야만 해. 그리고 원 점수가 90점 나왔을 때 조정 점수는 이 정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합격권이에요. 그러니까 원 점수 90점 이상 나오기 위해서는 행정학 같은 경우 거의 모든 단어에서 골고루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야 될 겁니다. 그죠? 최근에 7급 국가직 시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7급 국가직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이 행정학이었습니다. 문제 보니까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문항수가 20문항이니까 변별력을 높인다 그러면 뭐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출제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봐도 좀 심할 정도로. 그러니까 실제 시험 준비해가지고 그 시험 보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힘들죠. 그래서 20문항이 아니고 이 문항수를 뭐 25문항이랄지 아니면 그 이상 이렇게 문항수를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변별력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20문항 출제해가지고는 변별력 확보 어려우니까. 자, 아무튼 지금 여기 출제된 걸 이렇게 보면 거의 모든 단어에서 골고루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이런 거 좀 신경 써서 꼼꼼하게 챙겨야 될 겁니다. 일단 교재에서요 17쪽으로 넘어오세요. 교재 17쪽.
앞으로 2달 동안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내용들이에요. 요 내용들이 총론부터 시작해서 지방행정론까지. 자, 교재에서 17쪽에 보면 거기 정부 역할과 기능 해가지고 나왔는데, 정부 기능의 변천입니다. 정부 기능의 변천. 여기 17쪽에 나와 있는 내용에 보면, 보통 이제 17세기, 뭐 18세기까지도 나타나는데, 이 시기에서는 이제 절대 군주 체제가 유럽에서 나타났어요. 보통 이제 18세기까지 시민혁명이 전개되기 전까지 절대 군주 체제가. 이 절대 군주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연구했던 학문을 뭐라고 합니까? 공부했던 학생들. 군주가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연구했던 학문. 관방학 이렇게 표현했어. 그죠? 내가 기관지가 좀 약간 안 좋아요. 그래서 에어컨을 틀면 안 되거든요. 지금 여기 중앙 집중식으로 나온 에어컨 앞에를 전부 다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랬더니 앞쪽은 상당히 덥다. 더군다나 이 강의실이 완전히 밀폐됐거든요. 완전히 밀폐돼가지고 또 처음 강의 들으면서 학생들도 이렇게 오고 하니까 상당히 덥네요. 자, 절대 군주 체제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절대 군주 체제가 다 무너지죠. 그리고 이 시민 계급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근대 입법국가가 성립됩니다. 아시다시피. 근대 입법국가. 저기 기존 교재를 갖고 있는 학생들은 내가 가끔 진도 설명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포인트 빨리빨리 잡아야 돼요. 책 나와 있는 내용들 페이지가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신교재 갖고 있는 학생들 그 페이지 확인하면서 이렇게 구교재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대 입법국가에서는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제 확립되죠.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성립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상권 분립이랄지 또는 뭐 법치주의랄지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개인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니까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요구하게 돼요. 그래서 성립되는 것이 바로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 시장 경제가 성립되는데 영향을 주었던 대표적인 경제학자들이 있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애담 스미스, 뭐 리카르도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들이에요. 자유민주주의와 그 다음에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시장 경제가 성립 발전됐다. 사실 여기 시민 계급들이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혁명을 일으켰던 중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잖아요. 그죠? 여기에 이제 밑바탕이 되는 것이 개인주의하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이것을 토대로 저러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성립 발전됐던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때는 작은 정부, 큰 정부
이때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최소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이때는 당연히 작은 정부야. 그리고 야경국가였어요. 이 시기에 있어. 예. 여기 사회 구성원들이 있는데 여기 사회 구성원들은 각자 스스로가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경제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굳이 정부가 여기에 개입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사회 구성원 스스로가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경제활동도 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할 테니까. 응? 정부가 쓸데없이 여기에 간섭하고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응? 오히려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토대로 해서 시장 경제도 계속 이제 발전되어 갔어요. 19세기에. 네. 그런데 (19세기) 말이 되니까 시장 경제 체제에 여러 가지 모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 독과점 기업의 횡포. 독과점 기업이 시장을 온통 공급을 다 결정해버리는 거죠. 가격도 마음대로 결정해버리고. 또 빈부격차 확대. 또 기업들의 환경오염.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 경제 체제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독과점 횡포가 나타나고 기업들에 의한 환경 오염이 이루어지고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근데 이런 문제들은 아시다시피 시장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죠? 시장 경제를 움직이는 메커니즘은 뭐다? 이 시장 경제를 움직이는 메커니즘은 이 사람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보이지 않는 손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예요? 가격이란 말이야. 재래시장에 가서 물건 살 때 왔다 갔다 하면서 물어보는 게 뭐야? 가격을 물어요. 가격을. 그래서 가격이 본인이 판단하는 것에 맞다 그러면 구입할 것이고 비싸다 판단하면 구입을 안 한단 말이죠. 이 가격이라는 것이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신호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가격 자체가 시장을 움직이는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죠? 그런데 이러한 시장 경제에서 나타난 이런 문제들은 요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 이걸 시장 실패라고 표현합니다. 이 내용들을. 그럼 이거 누가 해결해야겠어요? 정부가 해결해야 돼. 독과점을 규제하고 기업의 환경오염을 규제하고 빈부격차 해소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해서 규제를 가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시장 실패 문제들을 해결한다 그런 얘기야. 이때부터 19세기 말 이때부터 정부 역할 기능이 확대되기 시작해요. 이 시기부터. 아, 1929년도 대공황. 이건 시장 실패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아시다시피. 그죠? 예. 뭐, 미국의 이제 뭐, 전체 기업들 가운데 한 40% 기업이 다 도산을 해버렸으니까. 예. 그러니 얼마나 많은 실업자들이 또 양산이 됐겠어요. 응? 그래서 시장 경제 시스템 자체가 무너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공황 극복을 위해서 그때 당시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 응? 대규모 공공 투자 정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뉴딜 정책이라고 표현해요. 새로운 처방의 정책이라는 거야. 그래서 정부가 나서가지고 대대적인 예를 들어서 공공 부분의 투자를 확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도로도 건설하고 댐도 건설하고 뭐 교량도 만들고, 그래서 돈을 풀어요. 정부가. 당연히 일자리가 창출되겠죠. 그리고 돈을 풀게 되니까 그것이 또한 시장 내에서 수요를 보다 더 확대시키게 되고, 수요가 확대되게 된다면 그것에 의해서 어때요? 예를 들어서 수요 확대를 가져오게 된다면 소비가 늘어나게 되니까 상품을 생산하는 공장들도 또 가동될 거 아니야. 그럼 또 여기 고용이 확대되죠. 실업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정부에 의한 공공투자 확대, 이걸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런 거예요. 과연 이 정책이, 이 뉴딜 정책이라는 것이 성공했느냐, 이거에 대한 평가는 뭐 차치하고라도 어떻든 과거와는 다른 그러한 정부의 역할이라는 거죠. 이때부터 직접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고 결정된 정책을 집행한다, 그 말이야. 이때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확대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대대적인 사회 보장을 통한 이 복지 정책의 확대입니다. 이때부터. 여기에 영향을 줬던 대표적인 경제학자가 누구냐면 바로 케인즈예요. 이 정부의 뉴딜 정책, 이걸 시행하는데 여기에 밑바탕이 되었던 대표적인 경제학의 이론이 바로 케인즈 경제학입니다. 이때는 작은 정부가 아니라 큰 정부야, 그치? 그리고 야경국가 아니고 이때는 복지국가죠. 이때는 20세기 들어와서. 그래서 이때부터 현대 행정국가라고 표현하는데, 현대 행정국가라는 것은 바로 행정부가 중심이 되는 거야. 현대 행정국가와 비교되는 개념이 뭐예요? 현대 행정국가와 비교되는 개념이 근대 입법국가야. 19세기에. 그러니까 입법부 중심에서 여기서는 뭐야, 이제 행정부 중심으로 넘어온 거예요. 응? 이 뒤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또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미국하고 구소련 간의 이념 분쟁으로 냉전 시대로 돌입되죠. 그죠? 그래서 막 핵무기 경쟁이 벌어지고 우주 경쟁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미국은 미국대로, 구소련은 소련대로 영역을 이렇게 확대시키는 이런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냉전 시대로 돌입하게 됐다, 그 말이죠. 이런 과정들, 2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그 이후에 이제 미소 간의 이념 분쟁을 통해서 이러한 그 두 강대국의 어떤 대립. 근데 이런 상황에 있어요. 행정부 역할은 계속 어때요? 확대되는 거야. 행정부 역할이. 그러니까 20세기 거의 전반에 걸쳐서 행정부 역할은 계속 확대됐습니다. 20세기 전반에 있어서. 그러다가 1970년대 오니까 자원파동이 일어나요. 자원파동이. 오일 쇼크,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사회 공부하는 학생들은 스태그플레이션 들어봤죠?
사회 시간에 나오잖아. 응?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을 합성한 합성어입니다. 스태그네이션,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되고 물가가 상승하는 거예요. 기름값이 폭등하면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이제 수반되는 여기에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여기 두 번째다, 막스. 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가 긴축 정책이 필요할까, 확장 정책이 필요할까? 어떤 정책을 사용해야 될 것 같아? 빨리빨리 얘기해야 돼. 지금 촬영 중이야. 긴축 정책이? 그 옆에 학생. 긴축 정책? 네, 그 옆에 학생. 내가 질문한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될 텐데. 확장 정책? 네. 긴축 정책을 펴게 되면 물가는 안정되겠죠. 근데 경기는 어때요? 완전히 더욱더 침체돼 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긴축 정책을 편다. 경기는 더 망쳐질 거야. 반면에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풀어요. 그럼 경기는 좀 살아날지 모르지만 물가는 어떻게 됩니까? 폭등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서로 상충되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 그 말이야. 이 국면 하에서. 이 스태그플레이션 이 상황 하에서. 그런데 이때부터 행정부가 계속적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행정부 역할이 커지면서 공무원 수도 증가하고 국가 예산 규모도 확대되고 이렇게 진행되어 왔거든요. 계속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어떤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정책을 만들어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이렇게 해왔단 말이야. 그러면서 행정부 역할이 계속 확대되어 왔거든요. 근데 이 국면에 딱 와서 보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고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는 거야. 그렇게 엄청나게 규모가 커진 이 행정부, 또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 세금을 왕창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또 하나는 1970년대 오면 이 복지병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가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그건 뭐냐면 이때부터 이러한 사회복지정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고 또 정부에 있어서는 세금 걷어들이는 부분을 가지고 이 복지 부분의 집행을 확대시켰는데 시간이 흘러 지나오면서 엄청나게 정부 재정의 적자가 쌓이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막 복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확대되기 시작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뭐 지금 나오는 거에 의하면 뭐 2025년도에 초고령 사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더더군다나 내가 지금 한 달 간격으로 상집에 갔는데 돌아가신 분들이 전부 다 엊그제 돌아가신 분은요 거의 98세에 돌아가셨어요. 또 한 달 전에 돌아가신 분은 또 93세에 돌아가시고 지금 뭐 보통 뭐 그 정도란 얘기예요. 지금도. 그러면 의료 기술이 더 발달하면 뭐 100세 넘는 건 이건 일도 아닐 거란 얘기야. 내가 볼 때. 그럼 그때까지 다 이러한 사회 보장을 통해서 이들을 보호해줘야 될 텐데 한 20년, 30년 지나면 이제 경제활동 인구들이 이제 경제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출산율이 어때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응? 지금 뭐 출산율은 뭐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출산율이 1.0이에요. 거의 한 명밖에 낳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응? 근데 경제활동 계속 경제활동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거기다가 뭐 부양해야 될 이 노인들은 계속 증가하고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20년, 30년 이런 상황이 되면 국가 재정에 있어 굉장히 심각한 국면에 직면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세금을 또 왕창 걷어야 되는데 기업의 경쟁력이 또 사라져봐.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든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는데 유럽에서 특히 뭐 유럽에서 이제 이런 상황들이 나타났어요. 또 미국에서 나타나고. 근데 이 국면에서 경제학자들이 이것을 정부 실패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정부 실패라고 표현하는 것은 요 시장 실패 개념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시장에 그 시장 실패가 나타났는데 여기서 이제 정부 실패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이 국면에서.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1980년대 신행정 국가가 전개돼요. 1980년대 와서. 그리고 이 신행정 국가는 뭘 배경으로 하냐면 신자유주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 실패가 나타났으니까 이 시장의 정부 개입을 줄이고 시장의 자유를 다시 돌려주자 그 말이에요. 오케이? 여러분들 원래 자유주의가 언제 나타났어요? 저기 우측 한번 보세요. 원래 자유주의가 언제 나타났습니까? 19세기 근대 입법국가에서 개인주의, 자유주의를 전제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저기 자유라는 것은 물론 국민 개개인의 자유이기도 하지만 시장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1차적인 것은 국민 개개인에게 자유를 부여한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것과 더불어서 시장의 자유도 확대시키는 거죠. 다시 정부의 시장 개입을 줄이자 이거예요. 그러면서 시장의 자유를 확대시키는 신자유주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정부 실패를 겪었으니까. 그래서 이 신행정국가에서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 요걸 이제 주장한단 말이야. 정부 실패를 경험했으니까. 그리고 첫 번째 뭐 감축 관리, 두 번째 민영화, 세 번째 규제 완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 이걸 주장합니다. 오늘 첫 시간 지금 진행을 하고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오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시장 실패에 관한 거, 시장 실패, 또 시장 실패 해결을 위한 정부 규제, 그 다음에 행정국가의 특징과 더불어 정부 실패, 또 이 내용, 이러한 것들에 중점을 두고 자세히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뭐냐면 시장 실패도 그렇고 또 시장 실패 해결을 위한 정부 규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거기다가 또 정부 실패, 이런 내용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정부 기능이 시대에 따라 이렇게 쭉 변화되어 왔다라는 얘기예요. 정부 기능이. 특히 정부 기능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언제부터입니까? 바로 19세기 말부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행정국가가 시작됩니다. 행정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행정의 연구를 통해서 행정학이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예요. 이때부터. 정확한 연도로 보면 1887년입니다. 이 우드로 윌슨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이때부터 그 행정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행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 뒤에 이제 행정학이라는 이제 그런 학문들도 이제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그 기간이 짧죠. 역사 일천해요. 행정학의 역사라는 것이. 그리고 이 행정학이라는 것은요, 전적으로 미국의 학문입니다. 대표적인 실용주의 학문 가운데 하나예요, 행정학이. 그래서 행정학에 대해서 이걸 이해하는데
각각의 이론들이랄지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는 것의 배경은 미국의 역사적 배경이에요. 미국의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 17쪽에 보면 그 정보 역할과 기능 해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데, 거기서 한 가지, 진보주의하고 보수주의 이렇게 비교해 놓고 있죠? 진보주의, 보수주의. 자유주의는 뭐야? 진보주의, 보수주의. 자유주의는 진보주의. 그러니까 틀리죠. 보수주의는 자유주의예요. 아셨어요? 써 거기다. 보수주의는 자유주의를 보수주의라고 그래요.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이렇게 얘기하잖아. 응? 혼동하면 안 됩니다. 자유주의는 진보주의가 아니라 보수주의야. 오케이? 그러면서 혼동하면 안 되는 내용. 보수주의인 자유주의는요, 소극적 자유를 강조해요. 소극적 자유하고 적적 자유 이렇게 비교하는데, 소극적 자유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자유. 이거죠? 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자유. 이게 소극적 자유잖아. 적적 자유란 국가 권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자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적 자유예요. 그래서 보수주의인 자유주의는 소극적 자유야. 반면에 진보주의 입장은 적적 자유의 입장이고. 자, 이거 혼동하면 안 됩니다. 아셨어요? 자유주의가 적적 자유가 아니야. 이거 소극적 자유야. 오케이? 그래서 진보주의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 가운데 평등의 가치를 더 우선한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자유를 뭐 무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자유, 평등의 두 가지 가치 가운데서 평등의 가치가 더 우선이고, 반면에 보수주의인 자유주의 입장은 자유의 가치가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랄지 이런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개인의 자유를 침해받게 되니까. 근데 진보주의 입장은 시장에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런 문제들을 시정하고 해결하라,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정부가 시행하는 소득 재분배 정책, 이것을 선호하는 것은, 소득 재분배 정책을 선호하는 것은 보수주의, 진보주의? 진보주의죠. 소득 재분배 정책을 선호하는 것은, 그죠? 이것은 진보주의 입장이에요. 자, 이거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뭐냐? 진보주의는 적적 자유, 보수주의는 소극적 자유예요. 보통 1980년대 이후에는 자유주의인 보수주의 입장이 많이 강조됐다는 얘기예요. 대처리즘이랄지 레이거노믹스랄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왜냐? 정부 실패가 나타났으니까 그런 거죠. 자, 그 밑에도 보면 시장과 정부에 대한 평가, 기본 정책 이런 거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포인트예요. 혼동하면 안 됩니다. 아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대에 따른 정부 역할에 있어서 18세기 절대 국가, 절대 군주 체제죠. 19세기 입법 국가. 다음 페이지 20세기의 행정국가. 이 20세기 행정국가의 밑바탕이 되는 경제학의 이론이 바로 케인즈 경제학이라고 그랬어요. 혼동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레이거노믹스하고 대처리즘이 강조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거기 뭐 현대 행정국가 특징 뭐 이런 거 나왔네요. 양적 특징, 질적 특징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파킨슨 법칙도 나왔습니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공무원 수가 본질적인 업무량의 증가와 관계없이 증가한다. 공무원 수 증가는 본질적인 업무량의 증가와 관계없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 친구, 갑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혼자 업무를 다 수행하기는 버거워요. 업무가. 그러면 자기 동료를 이렇게 충원받아가지고 업무를 나누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동료가 들어오면 이건 경쟁자야. 그러니까 싫어해요. 경쟁자가 들어오는 것은. 그래서 자기 밑에 이게 부하를 두게 됩니다. 부하를. 부하를 두면 폼드나고 얼마나 좋아. 경쟁자도 아니잖아. 대신 부하를 두면요, 지시하고 또 명령하고 또 부하는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야 되고 이렇게 파생 업무가 하게 됩니다. 그죠? 부하를 두게 되니까 쓸데없는 업무가 나타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명이 아니라 부하를 두게 되면 두 명을 두게 된다는 거야. 이런 경우는 그냥 한 명만 더 충원받아갖고 업무를 나누면 되지만, 이게 부하를 두게 되면 쓸데없는 파생 업무까지 하게 되니까 이렇게 두 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 친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무원 수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업무가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이걸 설명하는 것이 파킨슨 법칙이에요. 공무원 수가 본질적인 업무량 증가와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증가한다. 그래서 밑에 두 가지 법칙이 나왔어요. 하나는 부하 배정의 법칙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업무 배정의 법칙. 이렇게.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우측으로 넘어오면 1980년대 이후의 신행정국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바로 신자유주의를 배경으로 해서, 밑에 보면 신행정국가의 특징들에 대해서 쭉 설명되어 나와 있는데 뭐 이렇게 크게 신경 쓸 내용들은 아니에요. 이 신행정국가의 특징 해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은. 근데 이제 혼동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첫 번째 특징에서 국가의 역할과 권한의 변화를 가져왔다 해서 적극국가에서 규제국가라고 표현했습니다. 안 맞잖아. 왜냐면 규제국가라는 것은 이때 규제국가 아니냐 이거죠. 이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규제는 소극적 규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규제는 신행정국가에서 표현하고 있는 규제는 소극적 규제를 의미하고 있다. 자, 11쪽으로 넘어옵니다. 제일 앞에. (11쪽으로) 자, 행정개념. 2번 좁은 의미의 행정. 행정은 행정부 조직이 행하는 공공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노력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행정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활동, 이게 바로 좁은 의미의 행정이다. 행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행정부 조직이 행하는 공공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노력. 이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 보세요. 정부, 행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직접 정책을 결정하고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고 이렇게 다 했다는 거야. 행정부 중심으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걸 거버먼트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을 행정부 중심의 거버먼트. 근데 여기 보세요. 19세기 시장을 중심으로 했어. 그렇지만 이 시장에서는 시장 실패가 나타나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개입합니까? 이걸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잖아. 근데 정부가 개입했지만 그것을 위해서 정부 역할이 이렇게 확대되어 왔어요. 여기 뭐가 나타났어요? 다시 정부 실패가 나타났어요. 시장에서 시장 실패, 정부에서의 정부 실패, 이런 것들을 경험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전적으로 맡길 수도 없고 정부에 전적으로 맡길 수도 없어요. 시장 실패, 정부 실패가 나타났으니까. 특히 1980년대가 되면 현대 시민사회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새롭게 이 시민사회가 전개됩니다. 현대 시민사회.
요 개념은 뭐하고 비교가 되냐면, 현대 시민사회는 원래 시민사회가 전개된 것은 언제였어요? 처음에 시민사회가 전개되는 것은 18세기에 시민혁명이 일어날 때, 그때 시민사회가 형성됐잖아. 그때 시민은 부르주아 계급이었어요. 그죠? 그것도 사회시간에 나와요. 응? 여기서 말하는 시민사회는 현대 시민사회로 들어온 건데,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은 누구냐면 바로 NGO입니다. 아셨어요? NGO를 중심으로 하는 현대 시민사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왜 이러한 현대 시민사회가 전개되냐면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적절히 이제 이 NGO를 중심한 시민사회단체 중심의 이러한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또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비판도 하고, 이렇게 비판 감시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정책을 결정할 때 정부가 독자적으로 또는 이런 방식에 의한 정책 결정이 아니고, 정부와 시장 참여자와 시민사회 같이 참여해서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정책 결정을 할 때. 그럼 훨씬 그 정책이 효과적이고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가 용이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방식을 뭐라고 표현하면 거버넌스라고 표현합니다. 거버넌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협치라고 표현해요. 협치. 이 표현을 거버넌스. 거버먼트에 대한 거버넌스예요. 오케이? 이때부터 그 내용이 교재 11쪽에 나왔습니다. 좁은 의미의 행정은 거버먼트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거버넌스로서의 행정. 행정은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하게 연결된 개방적인 네트워크로서 저기는 시장과 정부와 시민사회가 같이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거버넌스의 전개는 언제부터? 1980년대부터. 오케이? 거버넌스가 전개되는 것은 1980년대부터입니다. 자, 첫 시간에 이제 행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시대에 따라서 행정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했고, 잠깐 쉬었다가 12쪽의 다음 페이지 행정학적 행정 개념, 이거 설명하겠습니다. 요거네요.